네,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세계 경제가 전련에서 연계로 빠르게 이행됨에 따라 자금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돈줄, 즉 자금 흐름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간헐적으로 진단을 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종합적인 이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매주 발표되는 신규 고용 건수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두 다 예상대로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4월 그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기 네. 때문에 물가의 그 충격에 이어서 페드의 양대 목표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물가와 고용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 지표가 오늘 내일 이렇게 발표되는데요. 실업률이 이제 그렇죠. 발표되죠. 그래서 오늘 그 나왔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전께서 말씀하셨던 주가 실업 청구 건수 전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네. 보됐습니다. 그래서 양대 목표인 물가, 그 다음에 고용 목표가 예상선을 뛰어넘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잘 전해주셨습니다는 신규 고용이 올이 100만 건 정도, 정확히 이제 97만 8천 건이 나왔죠. 그래서 예상치 68만 건의 월등히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4월 고용 통계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상당히 100만 건 대비해서 26만 5천 건 나와서 이게 경기가 부진하다, 금융 완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에 대비해서 오히려 그 버틀렉, 미스매치 이런 얘기 돼서 오히려 경기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달이 지난 5월 그 고용 통계에서는 고용의 그 미스매치라든가 버틀렉이 그 이렇게 해소되면서 이렇게 경기 회복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대 목표 관련해서 전직 그 의장을 했고 지금은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과 예. 오늘 고용 통계가 나오고 월가에서 화두가 됐던 그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월가에서는 앨런이 지금의 재무장관이죠. 파월보다는 한 수 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월가에서 화두가 되는 내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왜 이런 그 얘기가 나오냐면요. 파월은 인플레 관련해서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 고용도 2에서 3년 후에나 이렇게 달성하지 또 그 이전에도 달성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쪽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앨런은 이 인플레 문제에 있어서 파월과 좀 입장을 같이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일시적은 아니다. 올해 연말까지 지속된다. 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파월보다는 더 우려하는 측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고용은 내년에 달성한다.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는 이 양대 목표에 해당되는 물가는 일시적이고 완전 고용이 2에서 3년이다. 그러면 테이퍼링은 단행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앨런은 인플레가 연말까지 된다. 요거는 그렇다 했을 완전 고용이 내년에 달성한다. 네, 페드의 통화 정책은 고용 목표를 더 중시하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이렇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상은 어떠냐? 지금은 테이퍼링은 이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앨런이 파월보다 한 수 위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시청자분 현지의 분위기는 굉장히 향후에 투자자들의 그 프레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됐던 증시와 관련 논란이 됐던 문제가 오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2,250억이다 공화당이 반대하게 통과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는 예. 그러나 협상할 때는 그냥 양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쭉 크게 하고 나중에 협상을 하는 거다. 좁혀가는 거죠. 좁혀가는 거다. 그 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오늘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크게 수정해서 공화당 입장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은 5천억, 6천억, 7천억, 9,670억 이렇게 되는 거죠. 9,6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공화당은 점점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좀 이렇게 인프라 확충 계획을 좀 올렸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는 2,250에서 오늘 1조, 네. 2조 2,500에서 1조까지 내리겠다. 그래서 1조 달러 수령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협상의 기본이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격차가 심했다 해서 여기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호도되는 얘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사실 증시 호재다 이렇게 해서 진단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했죠. 네. 바이든 정부는 그 중국의 그 이렇게 협상의 파트너에서 설정하는 USL 대표라든가 이런 그 대만 출신의 이코노미스트인데요. 네. 가장 강력하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보다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배제하는 원칙의 외교를 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 외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바이든 정부는 반중국 외교, 중국 배제 외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스닥에 그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는 중국의 기업들의 블랙리스트 범위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블랙리스트를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대표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협상을 했다. 한국 증시에 호재가 된다 하는 이런 쪽에 진단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그것도 상당 부분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배제, 반중국이기 때문에 사실 미중 간의 협상 문제가 기본적으로 타결이 어렵고 협상이 되겠다 하더라도 형식적 차원이 그치기 때문에 그것이 느닷없이 국내 주가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개되니까 상승률을 작용한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이든 정부의 반중국, 중국 배제 위기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집권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도 또 그렇습니다는 이제는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애매모호했던 제고 소위 안미 경중 같은 아주 애매모호한 이러한 대외 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확실하게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확실하게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4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때만 하더라도 테이퍼링은 아직 먼 일이다. 그리고 금융 완화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테이퍼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4월 고용 통계 네. 신규 건수가 한 100만 개 됐는데 26만 5천 건 차이가 컸죠. 컸죠. 네. 그다음에 실업률이 6.0에서 6.1로 올라가다 보니까 고용이 부진하다. 고용이 뭐. 예. 그다음에 사실 고용이 부진하니까 경기 회복이 빠르다는 의미는 아니고 금융 완화가 지속된다. 테이퍼링 가능성은 없다. 네. 이렇게 해서 모 은행에 있는 유튜브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이렇게 테이퍼링이 2013년 4년 만에 나오기 때문에 당시에도 테이퍼링의 가능성이 적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그렇지 않다. 고용의 미스매치라든가 버틀렉이지 경기 회복은 더 빨리 가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지금 확인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대비보다도 이렇게 예상치가 68만 건인가요? 그렇게 기억되는데 97만 8천 건 나오다 보니까 네. 고용시장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테이퍼링이 다가오는 일이다. 이제 전 앵커 말씀대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좀 다들 수용하죠. 연준 의사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연준 의사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카플란 이렇게 댈러스 한 번 이해는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했던 분이 아닌데요. 네. 4월 고용 통계에 대한 정확한 의미 이것이 해석이 되면서 또 물가 지표와 함께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의 시각을 하는 사람들이 속속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더레스라든가 부의장이라든가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라든가 그리고 제롬 파월조차도 네.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테이퍼링은 악재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가 극복되고 경제가 정상 마약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금융 완화 같은 마약은 줄여야지 환자가 자생력에 의해서 완전히 지속 가능하게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융 완화를 이렇게 위기 극복하는데 금융 완화 마약만 계속되면 경제에서 리질런스 복원력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아예 마약 환자가 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원력, 자생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테이퍼링은 악재가 아니라 경제가 정상화되고 위기 극복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위기 직후에서 지금 테이퍼링 다닌 거니까 자, 증시 악재는 아니니까 네. 종목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어. 경기 회복이니까 예. 경기 회복주 경기 민감주로 가라. 그리고 작년에 저금리 저물가 혜택이 있던 소위 성장주라 채우는 사람들, 이 대형 기술주 나스닥에 속해 있는 것은 좀 이렇게 수익이 안 난다.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오늘까지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다우지수는 환차익 뺍니다. 11%가 넘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나스닥은 1.1%입니다. 코스피 2.8%보다 더 낮습니다. 이걸 줄기차게 성장주, 미국의 성장주다 얘기했던 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테이퍼링은 악재가 아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만큼 미기 극복 경기가 회복되는 거다. 그럼 바꿔줘야죠. 그래서 유동성의 혜택을 받는 대형 기술주에서 그다음에 펀더멘털이 경기 회복이 되는 경기 민감주로 바꿔주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테이퍼링의 문제가 아마 증시의 최대 화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금 흐름에 있어서는 네. 그동안 대형 기술주, 성장주를 얘기하는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는 증시 내부에서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자금이 스위칭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한국은 미국과 똑같은 가치로 대형 기술주, 성장주 이런 것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얘기하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경제 주도가 네. 4대 경제주가 대기업이 주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처럼 경기 민감주와 대형 기술주가 확실하게 구별하지 않는다. 경기 민감주 이꼬로 대형 기술주다. 한국은요. 네. 그리고 한국은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때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국가를 산다. 국가를 산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국가를 사는 것은 한국의 대형주를 사는 거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기술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이런 시각에 등지익을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그렇게 동조 현상을 보이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1대1로 매칭시키는 이런 쪽의 그 증시 진단은 우리가 우리 경제의 특성, 미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다는 걸 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어떤 뉴스 때문에 이런 시각이 대두되는 걸까요? 실제 페드 입장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네. 시장에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역레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역레포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중에 자금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넘치니까 페드의 금리 완화가 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증시도 고평가, 채권도 고평가, 집값도 미쳐 있어 어디 투자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 봐야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중앙은행에 재해체한다. 역레포 재해체한다. 자, 이율은 어떠냐? 0.06%입니다. 제로금리니까 0.0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나머지는 쓸데없는 자산이죠. 아주 리스크가 큰 자산들. 여기에 네. 투자할 수 있습니까? 못 투자하니까 안전한 은행에 다시 예치하는 겁니다. 요 분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페드의 금리 완화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돈 풀어보십시오. 돈 필요 없다. 다시 예치하니까 페드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페드의 밸런스 시트상에 악성 자산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게 페드에서 대차 대표의 조정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나오는 거지 않냐? 그게 페드 입장에서는 건전한 문제입니다. 대차 대표의 건전한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 나왔죠. 이게 나온 게 뭐냐? 아까 이걸 해설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의미를 해설하지 못해가지고 보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알고 있는지 이렇게 대목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오늘 기부자기를 보면 SMCCF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3월 달에 아마 이 기부에 대해서는 작년에 임시회의 직후에서 이게 나왔을 때 자, 페드 입장에서 정크보드까지 매입해? 쓰레기 채권까지 매입해? 신뢰를 지키는 얼만큼 코로나 사태가 위기 상황인지
저금급 펀드만 할게 투기 등급에 해당되는 회사채를 페드가 매입해. 근데 페드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매입하기 어렵으니까 SM, CCF를 이렇게 설립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SM, CCF가 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und라고 해서 그 영어 이시절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여기서는 전급 펀드까지 매입해 쓰레기 채권 투기 등급까지 트리플 V 마이너스 이하의 투기 등급까지 매입했죠. 중앙은행이. 그만큼 1년 전의 상황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 돈이 필요 없어. 공식적으로는 테이퍼링 단행하기 전에서 대차대 대표, 중앙은행의 대차대 대표를 건전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뿜을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벌도 우리가 내부에서 뿜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뿜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테이퍼링을 시장을 대상으로 공격 추진하기 전에 나부터 몸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크펀드를 이렇게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하면 어떻습니까? 뭐 일부에서는 자산 규모가 적다 하지만 적습니다. 정크펀드니까 당연히 적겠죠. 건전한 자산보다. 어떻게 중앙은행의 대차대표에 건전한 자산이 많이 들어야지 투기 등급까지 넣겠습니까? 네. 근데 건전한 자산 가지고 안 되니까 투기 등급까지 매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페드 입장에선 몸질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테이퍼링 얘기가 안 돼요 하더라도 이미 월가에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급락했던 것은 자, 테이퍼링 안 한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 몸 행동은 SMCCF를 통해서 무제한 정급 펀드를 어떠냐? 대차대표의 자산 부분에 잡혀 있는 일가 부분을 매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시중에 자금이 흡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국고채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오늘 장은정 PD 국고채 금리 죄송합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였을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많이 올라가니까 네. 결과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아시겠습니다는 경기 민감주보다도 요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나스닥 지수 아닙니까? 그렇죠. 나스닥 지수도 떨어지게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 페드가 실제로 테이퍼링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선 역레포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정급 펀드 자체를 이게 매각하는 것은 사실 시장에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 테이퍼링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테이퍼링을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연내에 다음에 금융위기에 감안해선 3년이라도 안 된다. 과거 금융위기 때 경제 현상이라는 건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와는 전혀 원인이 다른데요. 네. 그때 4년 만에 테이퍼링 추진했다. 이때 4년 만에 추진했다 하는 은행 유튜버의 그런 진단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겁니다. 경제 현상은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생물처럼 변하기 때문에 생물되는 현상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역레포 돈 들어가죠. 중앙은행에 돈 들어가죠. 네. 정급 펀드 매각하면 중앙은행에 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앞으로 테이퍼링 추진하면 중앙은행에 돈 들어간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페드에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새로운 돈줄은 중앙은행에 들어간다. 이것도 한번 시청자분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퍼링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면서 오늘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던 SMCCF의 정크본드 매각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봤고요. 만약 올해 하반기에 페드가 테이퍼링 추진을 놓고 계속 저울질을 하게 된다면 돈이 미국 쪽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대두가 됩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테이퍼링 추진하고 오늘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정크펀드를 매각하니까 국채금리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90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PCO에 환율 환차를 감안한 이런 네. 쪽에서 미국 쪽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금리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되고 환차익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이렇게 크는 거다. 근데 여기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면 경기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부에서 나스닥 같은 성장주 뭐 이런 쪽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상대적으로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되면 미국의 경기 민감주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 문제 이런 문제 꼭 좀 말씀드리면 신흥국은 똑같은 신흥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마 앞으로 신흥국이나 분리하고 뉴 프론티어 분리하고 그다음에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개념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피봇 스테이트 경제이기 때문에 국경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온라인 디지털 컨텍스트에서 무슨 국경이 있습니까? 하나의 평평한 운동장이죠.
그래서 신흥국이다 이런 것이 과거처럼 묻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국경을 전제로 해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한국과 중국은 신흥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터키, 큰 몸체가 있다도 브라질, 남아공 이런 취약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테이퍼링 단계를 추진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되는데 자 한국과 중국보다도 취약 신흥국에서 사실 자금이 이탈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취약 신흥국에 자금이 이탈돼서 미국 쪽으로 경기 민감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도 그랬습니다는 하반기에도 새로운 백신 보급과 함께 위기 극복, 테이퍼링 이런 쪽이 나오면서 자금질에 또 하나 형성되는 것이 미국의 경기 민감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자금 이탈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 대목은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취약 신흥국에서 터키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남아프리카. 남아공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자금 빠지는 게 하루 평균 일평균 3억 달러씩 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취약 신흥국들이 지금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자금 빠지니까 경기 침체, 테이퍼, 그러다 보니까 K자형, 선진국은 잘 나가고 모두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것처럼 대외 수출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는 선진국 쪽에 가 있는 국가들은 좀 수출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증시가 버티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취약 신흥국들은 지금의 경기 침체와 테이퍼 텐트림과 어떤 이런 악순환 구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자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감은님은 잡으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세계 집값이 미쳤다. 부동산 중에서 세계 집값이 미쳤다 하는 것은 아마 3개월 전에 처음 조짐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에서 그 세계 집값이 미쳤다 해서 그런 쪽에 기사들이 좀 줄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코로나가 되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 개편이죠. 그래서 미국은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중심가에 몰려있는 공동주택의 가격은 코로나 사태가 악화될 땐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격리시키는 게 내가 같이 모였던 것도 이렇게 빠지는 것도 같이 살다가 빠지는 것도 격리입니다. 마스크만 쓰고 무슨 5인 이상 뭐 이렇게 만들지 마라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빠지는 것도 사회적으로 인슐레이션 격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미국의 집값이라든가 세계 집값은 많이 올랐죠. 미국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장에서 시청자분이 한계 집값 어떠냐 하면요. 한계 집값은 우리 정책 당국에서 꼭 좀 아셔야 될 게 돈이 이렇게 말년이 풀렸는데요. 우리 집값 강남지의 집값만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강남의 집값은 세계 평균 수준보다 안 올랐습니다. 미국의 집값만 하도 13% 올랐습니다. 오늘 그 통계 나온 거 보면 한국에 이렇게 집값이 강남 지역에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공교롭게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겠습니다. 전 앵커 있잖아요. 네. 어제 전 앵커가 굉장히 벤자민 영화 영화 말씀하실 때 굉장히 아주 설명을 잘하셔서 네. 이 방송에 회장님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기업 결정하시는 분. 예. 그래서 저한테 좀 많이 요청해서 전 앵커가 어떤 사람이냐 해가지고 화두가 됐습니다. 네. 정말 똑똑하신 분이다 이랬는데요. 오늘 그래서 더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 얘기하다가 또 내가 질문할 게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나중에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세계 집값이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더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자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서로 들러붙지 않습니까? 니스가 들러붙다 보니까 확실히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효율성만 생각해서 이렇게 서로 격리시켜 놓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업 문화라는 건 감정도 흘러야 된다. 거기서 생산성도 많이 증가한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데 다시 다 들어라. 다시 다 들어라. 네. 이런 쪽에 지금 그렇죠. 쪽에 가거든요. 그러다 애플도 보니까 9월부터 이제 출근하게 출근하죠. 한다고. 예. 네. 출근하고 다른 데도 뭐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본사 계획을 처리해서 다 들어라. 기업은 어떻게 내가 전 앵커랑 같이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줌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만나야 웃고 모으고 이렇게 해야 사실 생산성 증대되는 측면에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업용 건물 가격이 사실 떨어지는 상태에서 가격이 폭락하다가 지금은 들러보니까 상업이 저가 인식돼서 지금은 상업용 건물이 강하게 매서오고 있다. 특히 네.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헐값이었다가 지금 호텔 가격이 다시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항공주 괜찮다, 크루즈 괜찮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경기 민감주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 수요가 강하게 된다. 호텔 수요에서 보상 소비가 같이 겹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보복 소비라는 표현을 쓰는 언론 기관이 있는데요. 저는 보복 소비보다는 보상 소비, 작년에 보상 못 소비요? 탔던 것 부분에 대한 보상 소비. 네. CC라 그러죠. CC가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Compensation Consumption에서 CC는 네. 보상 소비로 이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 내가 쓰는데 보복 소비라 하니까 작년에 무슨 뭐 소비를 하는 게 누가 억눌림에서 썼습니까? 어렵다 보니까 내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자제했던 거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거자 하는 게서 보상 소비, Compensation Consumption에서 보복 소비보다는 보상 소비로 보상 소비. 작년에 코로나에서 잘 세이빙했던 잘 버텼던 거에 대한 보상 소비 이런 측면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혼탁한 국면이 어느 정도 접어들고 또 경제가 정상화함에 따라서 각종 투기 자금이 자리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 자금은 지금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어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그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네. 이렇게 마음에 아주 이렇게 그걸 다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벌면 뭐냐 다 뺏기는데 이렇게 해서 많이들 아주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청자분이 그냥 이렇게 해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 이게 기사 가지고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았던 저 테슬라가 점유율의 지금은 3분의 1 토막 났다. 3분의 1 토막 됐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비정상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상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그동안 일탈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는 5대 위기에 겪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아시겠습니까? 점유율이 우리가 더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점 효과가 떨어진다. 폭스바겐이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오랫동안 자동차 디자인이든가 뭔가에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뭐냐 전기차에 나서면 선점을 해서 역사가 일천한 테슬라의 선점 효과는 급락할 거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점유율이 3분의 1 토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일탈행위들이 정상을 찾기 시작하고 정상이 오면 일탈행위들이 나쁘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보지 않습니까? 요에도 암호화폐 시세 조작하는 사람들이 요게 내부자 거래했던 사람들이 오늘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 베팅족이라든가 뭔가에서 부드 이코노믹 그냥 돈 넣고 돈 먹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냐 이제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즘 테슬라 서학개미들이 아직도 많이 집착하고 갖고 있으시는 테슬라가 해서 5대 위기가 월가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점유율 하락, 급락하는 거, 3분의 1이 털막 떨어졌지 않습니까? 머스크 회장의 일탈행위 이런 거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오늘 572달러인가 떨어졌죠? 그렇죠. 600달러 무너졌죠. 무너졌죠? 그래서 880달러 가던 것이 570달러 얼만큼 네. 떨어졌는지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볼트를 잘못 조여져가지고 리콜이 되고 있습니다. 리콜이 되는 것들. 그다음에 도지코인기 2, 4분기, 1, 4분기에는 비트코인으로 했는데 도지코인이 폭락하고 오늘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2분기 실적도 안 좋잖아요. 이게 5가지 위기입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5가지 위기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사실상 그동안 코로나 직후에 어려운 상황에서 판치는 부드 이코노믹스 많이죠. 돈 넣고 돈 먹게 해서 공짜적 베팅적 뭐했고 많은 유행어들을 찾은 셈이죠. 10만 전자, 천슬라, 1억 비트 이렇게 해서 뭐 줍줍 이런 얘기 이런 사람들에서 인기요, 투자 유혹어, 혹세 무민호 이런 쪽에 얘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고 전문가일수록 홀대받는 것. 예를 들어서 머스크가 쫙 얘기하면 이제는 워렌 버핏이 갔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런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정상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도 극복하고 테이퍼링 얘기하는 건 경제 정상화이다. 정상이니까 기본에 충실한 사람, 그다음에 전문가가 각광을 받는 시대가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제까지 이게 디지털 주식이다 했던데 밈 주식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밈 주식이 1년 이내 40% 폭락선이라든가 오늘 또 AMC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하고 자기 자사주를 매각하는 예. 이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고 매각하는 어제 같은 경우는 AMC 주가에 나중에 포머족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자사주를 팔면 얼만큼 그랬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많죠. 그 캐시우드도 그렇게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 했던 테슬라도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 들어갔던 투기자금 어떠냐? 투기자금은 정상할 때는 인프레 베팅하죠. 투기자금은 인프레 베팅합니다. 정상할 때는 투기자금 베팅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투기자금은 가상화폐 이런 데 많이 들어갔습니다는 오히려 인프레 베팅하는 과정에서 구리라든가 지금 원자재 경기 민감자와 관련해서 구리가 핵심 지수로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인프레는 달러도 안 되고 국채도 안 되고 디지털 금도 해지가 안 된다. 그래서 금이 부각된다 하는 쪽의 얘기죠. 그래서 원자재에서 금 부각하고 금과 관련된 네. 금이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래서 금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구리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작년 말 대비해서 한 60% 이상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네.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자금 흐름도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자금이길래 국내 외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중국은 네.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다 하는데 그건 중국한 검은 머리 자금이다. 말씀해 이게 주셨죠. 북향 자금이죠. 네. 북향 자금 들어오는 위안화 절상이니까 원화 절상 미치고 그것이 환차익 생각하니까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래서 북향 자금 향방을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위안화 평가 절상되니까 원화 평가 절상 생각해서 한국에 외국 자본 들어오니까 국가를 사는 거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조금이나마 올라가는 배경이 된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브렉스 자금이죠. 네. 브렉스가 영국을 떠난 지 5개월이 됐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런던, 시티 오브 런던 국제경제 핵심이죠. 여기는 지금 그 금융인이 살았던 이런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전부 개생 작업으로 어떻게 일반 사람이 사는 거로 도시 생산 프로그램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이 유럽 쪽에 주리시금, 베네룩스, 파리, 그 다음에 채권은 프랑크푸르트 가는 데가서 유로가 보이는 거죠. 유로가 강세니까 인덱스의 달러 약세, 58%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외국 자본 들어와 한국의 대표주의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특이한 자금들도 지금 눈에 띈다. 요 자금도 북향 자금, 그 다음에 영국의 브렉스 자금도 한국의 외환시장, 한국의 증시, 외국 자본 흐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런 게서 사실은 이렇게 경제를 미국 주식, 한국 주식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다변화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보급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는 자금들의 흐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현금을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까지 분석 들어보죠. 네, 아직까지도 동일한 그 고용지표에 대해서 테이퍼링이 다가오는데 네. 그 내부에서 고용지표가 개선이 안 된다 하는 쪽도 똑같은 시점에 진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미 테이퍼링 다가오고 시장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에 아마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느끼시는 분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만큼 아직도 경제가 이렇게 완전하게. 전환기에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전환기에 있다 보니까 전환기에 이렇게 보면 볼석 사람들 보면 지금은 그동안 유동성 장세 쪽에서 성장도 나스닥에 샀던 것이 지금 경기 민감주를 하다 실질적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는 바이든 정부 이후에 1%뿐이 안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는 10% 이상 10% 다우지수는 올랐는데 아직도 주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위기 극복, 코로나 내일 모레 코로나 환자가 더 증가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한국도 정권 교체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정권 교체기고 지정학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쭉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중 간 마찰은 이렇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기니까 사실 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돈을 갖고 있는데 은행에 넣으면 안 되겠죠. 금리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노출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 자산가들도 이렇게 큰 집들 선호하고 첫 번째 요즘 이렇게 해서 집 사는데 현금 가지고 저는 꿈에서 현금 가지고 가져온다면요. 그런 게 인터넷에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지금 개인 임명상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은 금고 세게 큰 거 하나씩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딱 해서 10,000원권 넣는 것보다는 50,000원권 넣는 게 더 많이 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50,000원권이 사실 그 자취를 감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아직도 전환기이기 때문에 불확실을 맞기 때문에 그동안 돈 벌었던 분은 현금을 쫙쫙 넣는, 그래서 50,000원권 고액권 회수율이 지금 25%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고액권 회수율이 그때는 10,000원권인데요. 고액권 회수율이 거의 80% 이상 됐습니다. 네. 경제가 정상화일 때는. 근데 우리가 그 이게 2009년 이명박 정부 그때인가요? 그때 50,000원권 고액권이 되면서 지금 고액권의 약 80%가 우리 현금 유통물의 80%가 이게 50,000원권인데요. 이게 50,000원권이 지금 회수율이 25%뿐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이 퇴장된다. 아예 시장에서 퇴장된다. 어디로? 벽장 속에 호딩된다. 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금도 하나의 자금줄이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1년간에 이렇게 그 코로나 문제가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 거기에 집착해서 아직도 고용 인플레 문제는 그것이 위험시다 여부와 관계없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플레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개선된다. 말 나오는 자체가 개선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 정책은 변화가 되죠. 변화. 과거에 4년 만에 테이퍼링 추진했다. 지금도 테이퍼링 4년 만에 추진한다. 테이퍼링 얘기 우려하지 말라. 금융 완화 한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 돈이 많이 비싸면 마약을 더 주니까 경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해서지 않습니까? 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금줄도 바뀌니까 돈을 재테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돈줄이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을 염두에 둬서 과거의 돈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돈줄을 생각하시는 게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돈줄 문제는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경과돼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이 보급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자금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이른바 돈줄을 해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경제 현상들 자세하게 분석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